처음 봤는데 이때. 그래서 막 먹어서 혼자 막 눈물 잘잘 흘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너무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프랑켄슈타인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본 프랑켄슈타인 관련된 컨텐츠를 몇 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 원작 소설을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프랑켄슈타인 작가인 메리 셸리에 대한 뮤지컬을 봤었어요. 세 번째로는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을 직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푸뮤라 거를 또 영화관에서 봤었고, 마지막으로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그거를 이제 영화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총 제가 본 프랑켄슈타인 관련 컨텐츠들 소개를 해보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서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생각,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프랑켄슈타인 원작 소설이고요. 제가 읽은 거는 이제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의 책이고요. 이걸로 읽은 이유는 번역이 가장 좋다는 후기를 몇 개 봐가지고 이걸로 읽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서문이 나오기 전에, 창조주여, 제가 흙으로 저를 빚어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청하더이까? 제가 어둠에서 일으켜달라고 애원하더이까?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구를 뽑았죠. 완전 괴물이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요겁니다. 헌사이겠죠? 윌리엄 고드윈께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여기서 윌리엄 고드윈은 메리 셸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메리 셸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리 셸리의 삶을 다룬 이제 뮤지컬을 제가 봤잖아요. 자, 메리 셸리라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이고요. 초연 2021년에 공연을 봤었고요. 총 2번을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의 삶을 다뤄요. 그 프랑켄슈타인 원작 소설의 내용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괴물이 자기의 투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꽤 있는데, 메리 셸리라는 친구가 이 소설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쓴 게 19, 18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엄청 어리잖아요,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크한 작품을 쓸 수 있지? 당시에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 작가였다는 점에서. 실제 메리 셸리의 삶이 되게 생각보다 처음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메리 셸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메리 셸리는 태어나고 열흘 만에 거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기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의 뭔가 유대감을 쌓고 애정을 막 이렇게 받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자체도 되게 평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엄마는 당시의 여성 인권 운동가인 거예요. 1800년 되잖아요. 그때 시대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선구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겠어요. 근데 그런 엄마의 딸인 거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아까 얘기한 윌리엄 고드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신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머리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데 여성이고, 그리고 엄마의 그런 혁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쟤는 저런 여자의 딸이야 라는 시선을 받게 되고, 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추억을 쌓은 게 없는데 날 그렇게 본다고? 여기 아픔이 있는 거죠. 또 아빠도 재혼도 하고 그런 아픔이 우선 있었다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도 아빠가 진적이셨던, 깨어있는 분이셨던 게, 메리 셸리가 여자여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애가 또 똑똑했으니까 시켰겠죠. 그럼 아빠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과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16살 때 유부남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냥 유부남도 아니고 애가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럴 수 있죠. 첫사랑이 이렇게 빠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사랑의 도피를 갑니다. 도피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사회의 시선이? 상간녀로서 이제 도피를 한 거죠. 그런 시선에서 이제 뭐 도망치는 입장에서 돈이 있었겠어요? 물론 퍼시는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퍼시도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시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되냐? 퍼시의 아내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메리는 그리고 임신하고 유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애를 낳고 또 잃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나? 그거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지금 뭐 사실 도망자처럼 살고 있던 거죠. 도망자? 도망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런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의 별장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별장에 이제 여름에 놀러 간 거예요. 바이런이 있었고, 그리고 메리 셸리와 이제 메리 셸리 남편 퍼시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런의 주치인 폴리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둘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동안, 여행이 아니죠. 사실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동안 메리의 동생 클레어라는 친구까지 이렇게 같이 별장에 초대가 돼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별장에 초대됐는데 장마처럼 계속 비 오고 천둥치고 이러는 거예요. 또 못 놀러 가는 거지, 밖에. 그러니까 이제 무료하잖아요. 아, 우리 심심한데 한번 공포 소설을 한번 우리 써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메리 셸리가 떠오른 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본 게 프랑켄슈타인 푸뮤라랑 뮤지컬이죠. 2022년 1월 1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 첫날을 아주 화끈한 뮤지컬로 맞이했었는데, 처음 봤는데 이때 그래서 막 2시에 뮤지컬 보고서 혼자 막 눈물 잘잘 흘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뮤지컬 빅터가 진짜 붐 따인 점은, 영화를 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붐 따인 거는 괴물이, 크리처가 원한 거는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 이렇게 아팠으니까, 우리가 막 애기들 다치면 엄마한테 가서 막 엄마 나 이렇게 아팠어 막 울면은 근데 애기 그랬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빅터 이 새끼 말을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그리고 내가, 크리처가, 괴물이 친절하게 가서 나 이래서 이래서 이랬다,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 되지 않아? 나 이렇게 힘들었다니까? 하는데 막 자기 연민에 빠져있어. 네가 만들었잖아. 만들지 말던가. 그래서 저는 그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뮤지컬 내에서 이제 나와. 빅터의 서사가 나와. 외로운 소년의 이야기 나오는데, 주변에 보면 줄리아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그 뒤엔 앙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사분? 또 있잖아요. 근데 빅터는 전혀 뭐 기미가 없어. 자기가 지금 있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이제 살아가야지.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럼 그렇게 혼자 살든가. 근데 왜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빅터 마음이 있겠죠. 괴물의 아픔이 더 공감이 가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좋은 점, 그걸 해소해줬다. 딱 너무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제가 보고 온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할까? 영화를 잘 만들까요? 왜 이렇게 잘하지? 저는 전에 만들었던 쉐이프 오브 워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보면서 역시 거장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재생산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도 그걸 다 소품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기 너무 잘했고, 굳이 영화관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고 감독의 그런 요소들을 좋아한다면 꼭 영화관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제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하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반영이 됐다는 점이 또 되게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되게 흥미롭게 그거를 잘 엮어내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빠와 아들로 이어지는 서사, 빅터의 아버지가 있어서 빅터가 그 영향을 받고 다시 또 빅터의 크리처가 영향을 받고 이 3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걸쳐서 이루어지는 서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원형을 보면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아빠를 죽이게 되는 그 서사인 거잖아요. 아빠가 우선 의사인데 아빠가 엄마를 구하지 못했어. 거기서의 이제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 구하지 않은 거야까지 생각이 가게 되잖아요, 빅터가. 그럼으로써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아빠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원작에서는 사실 왜 빅터가 자꾸 그렇게 생창에 매달리는지가 살짝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메리 셸리라는 작가의 인생을 알고 보면은 아, 충분히 이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소설을 볼 때는 왜 이래 갑자기 왜 생창 왜 그래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그것까지 되게 잘 풀어낸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한 배우가 여자 배우가 다시 또 엘리자베스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점. 감독왈 그런 남자들이 있다.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사실 엘리자베스가 동생의 약혼녀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뭐야? 아빠가 되게 사랑있고 아빠를 닮은 동생이에요. 원래 소설 원작 서사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이렇게 틀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요. 근데 또 여기서 빅터 입장에서 빡친 포인트는 그 여자가 내가 만든 창조물을 좋아해. 내가 아니야. 거기서 또 빡친 포인트. 그가 완전 이어지는 거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어디서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서 진짜 짱터가 이제 크리처를 만들고 가르치는데 얘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잘. 빅터만 하잖아요, 빅터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이제 태어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 애기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우쭈쭈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계속 막 갑자기 자기가 그 산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힘들어요. 감당을 못해, 빅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애를 만들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거에만 몰두했다는 거를 깨닫는 그 대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책임감 없는 부모 진짜 애를 낳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고 동시에 아니 얘는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빡친 포인트, 빅터 입장에서 빡친 포인트, 말을 못했어. 그래서 계속 가르쳤는데 다른 말 하나도 못해.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이기로 결심해요. 왜냐면 엘리자베스마저 얘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내 여자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빅터가 이제 크리처 죽이기 전에 너 빅터 말고 한마디만 더 해봐. 진짜 뭐라도 해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는데 뭘 하냐. 엘리자베스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빅터가 아, 얘 진짜 안 되겠네. 죽여야겠다. 진짜 죽여야겠다. 여기서 다른 단어 막 썬, 해 이런 거 얘기했으면은 얘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 엘리자베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거는 그 크리처가 말한 대상, 빅터와 엘리자베스는 자기에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빅터가 맨 처음에는 막 크리처를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자상하게 알려주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모습에서 이제 빅터가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찾아와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고 너무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씬을 보면은 기존 서사들과 다르게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작 소설도 그랬고 뮤지컬에서도 그랬고 둘이는 결국 화해하지 못한 채로 마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좋았던 점, 새로운 버전은 조금 급전개라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빅터가 넌 내 아들이다. 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처도
용서를 어쨌든 하게 되고 계속 자기 인생을 어쨌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결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의를 베풀기까지 하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굉장히 그게 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는 점이 관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는 느낌? 나가기 전에.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왜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가는 크게 봤을 때는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를 굉장히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요. 사실 뭐, 모르겠어요. AI가 발달을 하고 이제, 막, 안드로이드가 개발이 엄청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프로메테우스 영화처럼?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 지금으로서는 다 그냥 인간일 뿐인데, 그 괴물에 자꾸 마음에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괴물이 아닌데, 괴물 같은 느낌을 나도 살면서 받아왔다는 이런 공감? 착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진짜 세상에 내던져진 거잖아요.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의 창조주인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키운 거고. 그리고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나를 이러고 왜 낳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나한테 왜 이러지?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심한 행동을 하고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지 않나? 부모한테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운율을 굉장히 잘 담아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는 그런 분노가 있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나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서사는 계속 끓여도 갈수록 국물이 오히려 더 진해지는 사골 육수?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좀 떠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품 리뷰? 뭘 리뷰한 건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저의 그냥 솔직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서사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혼자 그냥 재밌었습니다. 나 혼자만 재밌어가지고 항상 문제인데 재미있었고 얘기할수록 이 작품에 대해 깁생을 계속 하게 되면서 좋은 작품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관련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